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에서 벗어나 겨우 평온을 찾은 50대 여성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변두리에서 작은 카페 하나를 운영하면서 30년을 한결같이 다정한 남편 옆에서 살아온 평범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30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며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뒤 제가 그 모녀에게 어떻게 갚아줬는지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은 동네 카페인데 벌써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의 입맛이며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하죠.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커피 원두를 수입해서 도매로 넘기는 일을 하다가 이젠 디저트 사업까지 손을 대서 꽤 잘 나가고 있죠. 사실 우리 카페에 남편이 수입한 회사 원두를 직접 납품하면서 2년이 됐어요. 30년 전에요. 그렇게 만난 인연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저희 부부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의 사업은 작았고 별거 없었죠. 사람들의 기대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결혼에 친구들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었어요. 남편 망하면 네가 쪽박 차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결같은 책임감, 그리고 다정하고 사람을 지지해주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았죠. 바쁜 날이 아니라면 거의 매일 남편은 출근할 때 저희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갑니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왔는데도 말이죠. 남편 회사와 저희 카페가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군요. 여보, 오늘도 부탁해. 오늘은 좀 진하게 내려드릴까요? 당신이 내려주는 건 다 좋아. 그 말도 30년째인데 안 지겨워? 30년째 진심인데 뭐가 지겨워. 난 당신이 주는 커피 아니면 못 마신다니까.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은 카운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폰으로 오늘 나온 기사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날 있을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요.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너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지난주에도 회식, 이번 주에도 회식. 요즘 회사 좀 바쁜가 봐요? 디저트 사업이 자리 잡으려니까 그렇지. 참, 그 다음 달에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미리 생각해놔. 바쁘다면서 무슨. 그냥 집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거나 먹지 뭐. 30년이니까 더 가야지. 그러니까 여보, 미리 생각 좀 해도. 내가 항상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해서 그래. 이번엔 만회해야지.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다정하고 편안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제게 내조를 바라지도 않았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열심히 지지해줬어요. 젊을 때 시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셔서 카페를 폐업해야 하나 고민할 때도 남편만은 저를 지지해줬죠.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 내조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애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이 사람한테 짐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남편 내조도 더 열심히 했어요. 물론 몸이 힘들었지만 남편의 그런 말에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챙기는 거며 집안에서도 살림은 제가 다 했어요. 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죠. 남편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이 더해지며 저는 평생을 남편 옆에서 큰 굴곡 없이 살아왔습니다.
큰딸 서연이는 결혼해 첫 아이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고 막내 지훈이는 군 제대 후 복학생으로 잘 자랐어요. 누가 봐도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이었죠. 잘 닦여온 도로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지만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동업자였던 이도현 씨가 죽었을 때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친구거든요. 꽤나 마음이 잘 맞는지 한창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절반을 차지했을 때도 있었죠. 여보, 오늘 도연이가 우리 회사 들렀다 갔어. 자기 와이프 임신했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떡이라도 돌려 계세요. 어머, 잘됐다. 도연 씨네 와이프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는데 우리도 빨리 애기 가져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요. 생길 때 되면 생기겠지. 너무 안달복달하면 오려던 애도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겠지. 도연이도 그러더라고. 마음 편히 가지고 와이프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고. 동업자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결혼 전과 신혼 초에 그분 부부와 두어 번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지만 남편이 어찌나 친구 자랑을 하던지 마치 제 시동생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몇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남편을 다잡아주는 좋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15년 전 그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창 좋은 40 중반의 나이예요. 그 후에 회사가 휘청였는데 남편과 제가 우리 사재까지 털어서 동업자 몫의 빚을 다 떠안고 회사를 살려냈어요. 여보, 우리 집 잡혀도 괜찮겠어? 도연이가 진 빚 내가 떠안으면 힘들 거야. 당신이 살리고 싶으면 살려야지. 내가 커피 더 팔면 되지 뭐.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한테 문제 생기면 당신도 그렇게 해줄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힘든데 이젠 내가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 그날의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의 빚을 떠안고 친구의 회사를 다시 일으킨 책임감 있는 사람. 제가 30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시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남편 동업자의 장례식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 이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지탱해야 했고 전 그런 남편을 지탱해 주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남편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요즘엔 좋았죠. 올 봄에 시집간 큰딸 임신 소식을 듣고 가족들 다 모여서 제주도 여행 한번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남편 일정표를 보면서 날짜를 잡으려고 했죠. 여보, 4월 셋째 주 어때요? 서윤이도 그때가 제일 안정기라고 하던데. 미경아, 그 주만 빼고 다 좋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일정이 있어서 그래. 다른 날로 찾아보자. 그럼 9월 넷째 주는요? 그 지훈이 개강 전이라 좋잖아요. 그 주도 좀... 여보, 회사 일정이면 비서한테 빼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족여행인데. 그날은... 남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날은 될 것 같아. 일정이 있긴 했는데 이젠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살면서 남편이 가족 일정에 한 번도 토를 댄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에 우연히 회사 비서실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실장님, 우리 남편 4월 셋째 주하고 9월 넷째 주에 무슨 회사 행사가 있나요? 가족여행 잡으려는데 도무지 이날들은 안 된다고 하셔서요. 사모님, 그날들은 회사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개인 일정으로 분류돼 있어서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개인 일정이요? 네, 매년 같은 날짜로 고정돼 있고요. 저희한텐 그날만큼은 꼭 3시간 정도 빼서 개인 일정 보고 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이란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음에 가시가 박힌 채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골프장에 가고 없는 사이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 남편이 동업자였던 이도현 씨였어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 앉아 있다가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4월 17일이 도현 씨 기일이야? 어떻게 알았어? 남편의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재 정리하다가 사진 봤어. 그래서 그날은 안 된다고 했구나. 여행 말이야. 그렇지 뭐. 도현이 기일에 잠깐 도현이 보고 오거든. 당신한테 같이 가자고 말하기도 그래서 혼자 갔다 오고 있어. 당신도 참 한결같다.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챙기고 있었어? 그럼 9월은 뭐야? 도현이 딸 채린이 생일. 도현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자기 와이프야 어찌저찌 산다 쳐도 딸인 채린이는 어렸으니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삼촌 노릇 해달라고.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래도 30년 산 부인한테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안 한 건 좀 그러네. 그때는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당신이 여러모로 고생 중이었잖아. 좋은 곳에 놀러 가면 갔지. 가봐야 죽은 사람 추모할 뿐인 자리에 데려가려니 걱정돼서. 게다가 당신 데려가면 더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 될까봐 그랬어. 미안해. 어색할 게 뭐 있어? 아니 그 집에서 나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해. 도연이 가고 나서 그래서 나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채린이 생각하면 또 매정하게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정말 식사 한 끼만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채린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생일은 안 챙겨도 될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안 가려고. 남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봐온 그 눈빛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죽은 친구 가족 챙기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다음부턴 미리 말 좀 해줘. 아니었으면 오해할 뻔했잖아. 고마워 여보.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미안할 정도로 별거 아닌 일이었죠. 게다가 남편도 이제 슬슬 그 집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양이라 금방 잊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해졌는데 며칠 뒤 새벽 5시에 울린 전화벨 때문에 마음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친정엄마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너희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친정엄마가 새벽에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반이 부러지고 의식까지 혼미하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차키를 들고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디저트 사업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회사였어요. 전날 저녁에 카페 문 닫기 전에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갖다 드릴 때 봤거든요. 전부 다 씻지도 못하고 일하길래 잠깐 있다가 아들과 함께 집에 왔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 가셨대. 빨리 와. 나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뭐?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알았어. 나도 곧바로 병원 갈게. 운전 조심해. 장모님 괜찮으실 거야. 걱정 마. 네.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호자 서명을 하고 의사 면담을 하고 수술 동의서를 쓰고 그렇게 5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돼 병원에 왔지만 너무 피곤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제가 도리어 집으로 보냈어요. 하루를 꼴딱 센 사람이 수술실 앞에 있다가 병원 신세에 더 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어머님 연세에 다행히 잘 견뎌주셨어요. 회복실로 옮길 거고요. 의식도 곧 돌아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방도 휴대폰 보조 배터리도 외투도 다 차에 두고 왔다는 사실요. 그리고 더 큰일은 어머, 나 차키를 꽂아두고 내렸나? 너무 정신없이 뛰어나가느라 차키를 꽂아둔 채로 차 문도 잠그지 않고 내렸던 거예요. 엄마가 회복실에서 잠드신 걸 확인하고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주차장은 꽤 비어 있었어요. 차 쪽으로 다가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어머,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해졌어요. 누가 제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도망갈 자세가 아니라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핸드백 끈을 꼭 쥔 채로 빠르게 다가갔어요. 도둑이라면 소리부터 질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운전석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누구야, 너? 그런데 그 안에서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더 황당했습니다. 누구세요? 차 도둑이세요? 지금 당장 내려요. 내가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여자는 처음엔 깜짝 놀란 듯 하더니 곧 태연하고 의아하다는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준우 씨가 타라고 한 건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준우,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준우 씨가요 여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준우 씨가 누구예요? 아니 우리 남편 박준우 말이에요? 네, 사모님 남편분이요.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여자는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뻔뻔한지요. 사모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차에서 내릴게요. 내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물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사모님이 마음 정리하시는 게 먼저 같아서.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산 제 남편을 준우 씨라고 부르는 처음 보는 여자. 우리 엄마 입원한 사실까지 알고 있는 여자. 마음 정리를 하라느니 나중이라느니 하는 그 가증스러운 말투.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야, 이 미친 여자야. 너 누구야? 우리 남편 어떻게 알아? 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마른 체구의 여자가 휘청거리며 주차장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방이 쏟아지면서 화장품이며 손수건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아이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이거 폭행이에요. 폭행? 폭행 좋아하시네. 너 우리 차에 무단 침입한 거 알아? 내가 절도죄로 신고 안 한 게 다행인 줄이나 알아라. 아이 준우 씨한테 허락 받았다니까요. 이 차가 내 차인데 남편이 허락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 허락 없으면 무단 침입의 절도지. 너 도대체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 여자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면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윤정숙이에요. 도연씨 와이프요. 사모님은 저 모르시겠지만 전 사모님 잘 알아요. 준우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도연씨 와이프라는 말에 흠칫했습니다. 너무 옛날에 보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봐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한두 번 봤을 뿐이니까요. 게다가 그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전혀 모르겠더군요. 도연씨 와이프가 왜 내 차에 맘대로 타요? 그리고 여기는 왜 왔고요? 우리 남편이 왜 여기 타라고 한 건데요? 제가 사모님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모님, 이건 시간 문제예요. 어차피 알게 되실 일이었으니까요. 너무도 폭탄 같은 말을 남기고 그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쩔뚝거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의 수술, 남편의 외도 의심까지 저는 너무 많은 일이 휘몰아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 여자 뭐냐고, 도대체 뭔데 내 차에 태웠냐고, 그리고 저 여자가 한 말이 뭔지 너무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못했어요. 적어도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제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묻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 여자가 남편에게 오늘 일을 말했다면 어색하게 행동할 게 뻔했으니 상황을 먼저 보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에 대한 굳은 믿음 또한 제 선택에 한몫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 없다는 걸 믿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니 오빠와 올케 언니가 와 있더군요. 두 사람은 헬쑥한 제 모습을 보더니 어머니 때문에 놀란 줄 알고 절 돌려보내더군요. 그렇게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니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낮, 정신없는 와중에도 카페를 열었습니다. 윤정숙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까 봤던 그 윤정숙이라는 여자가요. 이번엔 멀쩡한 옷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에는 자그마한 선물 상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요. 사모님, 아까 전엔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나가세요. 영업 방해예요. 사모님,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잠깐 시간만 내주세요. 저도 길게 이야기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저는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이를 악물고 잘 보이지 않는 안쪽 자리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앉자마자 그 여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저랑 준우 씨 꽤 오랫동안 만났어요. 뭐라고요? 처음엔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워하는 절 위로해 준 것부터였어요. 저도 그렇게 좋은 이웃으로 지내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자주 보니 결국 서로 이끌렸던 거죠. 그걸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를 제가 왜 들고 다녀요, 사모님? 전 사모님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젠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저도 새 인생 살고 싶기도 하고. 당신 그 새 인생에 왜 우리 남편을 끌어들여요? 사모님, 준우 씨 마음은 저한테 와 있었어요. 사모님은 30년 같이 사신 정으로 잡고 계신 거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저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그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이거 준우 씨가 작년 제 생일에 선물해 준 거예요. 보시고 사모님 마음 정리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과 끝까지 싸울 생각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도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요. 저라는 증거.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년 제 생일에 남편이 사다 준다고 했다가 매장에 재고가 없어서 못 샀다고 했던 그 브랜드의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흔들리는 저를 보더니 상자를 챙겨 나가더군요. 별말 없었고 저도 별말 못했어요. 그저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묻고 싶다가도 윤정숙 저 여자 말대로 남편이 발뺌할 것 같아서 흥신소를 찾아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할 때쯤 사람이 한 명 더 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저 죄송한데 커피 마시려고 온 건 아니에요. 아주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고요. 저한테요? 아가씨가 누군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이도현 씨 딸이에요. 오늘 낮에 당신 엄마가 저지른 무례를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체린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젓더니 제게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저희 남편 젊은 시절에 7, 8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의 여자아이가 저예요. 준호 아저씨가 생일에 같이 찍어준 거고요. 이야기가 좀 긴데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를 카페로 들이긴 했지만 내리진 않았어요. 체린이라는 여자가 가방에서 자필로 쓴 듯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저 사실은 호적상 아버지 이도현 씨가 저희 친아빠가 아니에요. 준호 아저씨가 제 친아빠예요. 젊은 여자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딸이 있다니.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자기 엄마랑 완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남편의 얼굴도 남편 동업자의 얼굴도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제 사모님께 다 말씀드렸다고 들었어요. 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왔는데요? 우리 남편이 당신 아버지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딸 주장하고 싶으면 내 남편 찾아가면 되잖아요. 왜 날 찾아와서 날 괴롭혀? 아주머니, 제가 곧 인지청구 소송 걸 거예요. 법원에서 DNA 검사 명령 내려지면 다 나와요. 어머니 가정 깨려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한 번이라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서요. 그동안 한 번도 아빠라고 못 불렀거든요. DNA 검사까지 하겠다고요? 네, 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엄마는 엄마고 저는 저예요. 저는 제 자리 꼭 찾고 싶어요. 체린이란 여자가 나간 뒤 저는 카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주했어요. 1년에 2번 있던 그 약속, 동업자 친구의 마지막 부탁이라던 그 다정한 의리, 매년 챙기던 그 2날짜, 그 모든 게 다른 의미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카페도 부매니저한테 맡기고 며칠 쉬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며칠째 왜 이래? 장모님 일 때문에 그래? 네, 좀 피곤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한결같았어요. 일찍 들어오고 제 손을 잡아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그런데 그 30년 한결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기였나? 이 사람이 나를 30년 동안 속였나? 그러다 너무 심란해서 남편이 회식으로 늦은 저녁에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모아둔 다이어리며 앨범, 옛날 여권을 거실 바닥에 다 쏟아놓고 남편과의 추억을 꺼내게 됐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그 여자가 1996년 9월생이라고 했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체린이란 여자는 1996년 9월 중순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임신 가능 시점은 1995년 12월부터 96년 1월이었죠. 애가 조산하라는 말은 들은 적 없었고 태어났을 때 남편이 베넷 저고리를 사줬는데 딱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애는 37주에서 40주 사이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과 여권을 확인해보니 1995년 11월부터 96년 2월 이도연의 딸이 세상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그 시점에 우리 부부는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미국 LA에 있었다는 게 여권에 그대로 찍혀 있었거든요. 그제야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업자인 이도연이 한국에서 회사를 맡고 있었고 남편이 거래를 트려고 미국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저와 남편 둘 모두가 함께 출장가 있던 시기였어요.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같은 호텔에서 같은 침대에서 잤던 그 4개월.
여권에는 출국 입국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호텔 영수증, 그곳에서 함께 찍은 사진, 제가 매일 적은 일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의심이 떠올랐어요. 어제 그 윤정숙이라는 여자가 카페에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연휴에도 준우 씨랑 강원도에서 오붓하게 보냈어요. 지난 연휴. 그때 우리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에서 비상 상황이 터져서 계속 회사에 죽치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건네주려 올라갔기에 남편이 자리를 비웠다면 제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추석 다음 날에는 아들 지훈이가 친구들이랑 강릉 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 남편이 새벽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직접 운전해서 달려갔거든요. 그날 응급실 영수증, 톨게이트 기록 다 있어요. 윤정숙이란 여자가 남편과의 외도를 이야기하며 준우 씨랑 작년 5월에 부산 호텔에서 둘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5월 둘째 주에 남편은 베트남 출장이었어요. 비행기표, 호텔 체크인 기록, 현지 거래처 미팅 사인이 다 있어요. 윤정숙이 재작년 12월에 준우 씨가 자기한테 명품 가방 사줬다고 자랑하듯 말했는데 그 12월에 우리 부부 통장에서는 그런 큰 지출이 한 건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펼쳐보고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건 외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이 모녀가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짰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남편을 외도로 몰아가려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자리를 비운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그때 남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젊은 여자는 DNA 검사라도 하겠다며 기세등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상간녀가 되고 싶은 남편 친구의 아내, 그리고 남편의 자식이 되고 싶은 남편 친구의 딸.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두 사람의 계획이 뭔지, 무슨 의도인지 물어보겠다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남편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회식에서 돌아왔기에 쉬라고 뒀어요. 10시쯤 늦은 기상을 한 남편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 펼쳐놨어요. 여보, 윤정숙이란 여자가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채린이란 그 여자 딸도 어제 우리 카페에 왔고요. 뭐? 그 두 사람이? 그 여자가 당신 내연녀로 지낸 지 30년 됐다고 했어요. 그 여자 딸은 자기가 당신 친딸이라면서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었어요. 처음엔 망연자실하더니 곧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정말... 여보, 난 절대 아니야. 그런 짓을 내가 할 리가 없잖아. 설마 그 여자 말 믿는 건 아니지? 여보, 진정해요. 저도 혹시나 했는데 이젠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1995년 말부터 96년 초까지 우리 LA 출장 자료 다 확인했거든요. 체린이란 애가 생긴 시점에 우리 둘이 같이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안심이 된 듯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군요. 아휴, 정말 미안해. 안 그래도 그 사람들 요즘 이상해서 그 두 사람이랑 거리 두려고 했는데 그 도연이 마지막 부탁이라 차마 끊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연 끊고 돈만 보내주려고 했는데. 여보, 사과는 됐어요. 이 두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그제야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 봐. 내가 이거 최근 5년 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이상한 문자, 전화 녹음 다 기록으로 남겨뒀어. 나중에 이상한 짓 하려면 다 증거로 제출하려고. 이게 다 뭐예요?
그 여자가 5년 전부터 이상하게 만나면 막 가까이 다가오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1년에 2번 만나는 거긴 한데 계속 그렇게 하니 나도 미치겠더라고. 거리 두려고 해봤는데 악착같이 찾아오고. 여보, 왜 이걸 다 모았어요? 도연이 죽고 한 5년쯤 됐을 때부터 그 여자가 나한테 너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 그러나 보다 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늦은 시간에 호텔방 사진 보내고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전화 오고, 내가 그때부터 변호사한테 상담해서 다 맡겨서 매번 캡처하고 녹음하고 보관했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싸우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변호사한테요? 나 혼자 해결하려다가 혹시 누명이라도 쓸까봐 무슨 일 생기면 증거 필요할 거라고 매번 보내놨지.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마음 상할까봐 말 못했어. 그 모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그런데 진주 목걸이는 도대체 뭐예요? 작년 내 생일에 당신이 사주려다 재고 없어서 못 샀다는 그 모델, 그 여자가 들고 있었어요. 자기 생일에 당신이 선물한 거라면서요. 내가? 난 그런 거 선물한 적 없어, 맹세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어. 도연이 기일이 당신 생일 한 달 전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사이가 돈독하다고 이야기하려고 아내에게 선물로 그 진주 목걸이 사주고 싶은데 재고가 없더라 라고 말했었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이용하다니. 그 정도까지요? 진짜 미쳤네. 근데 우리 어머니 병원 앞에 차에서 당신 이름 대고 제 차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도 내 불찰인 것 같아. 그 여자가 몇 달 전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 나를 미행하거나 쫓아왔겠지. 아마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끊어냈어야 했는데 괜한 동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차에 와서 앉아 있었던 거구나. 일부러. 내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를 의심해서 당신에게 화내고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완전히 그쪽하고는 연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4월에 도연이 기일에 만나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하려고 했거든.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그 여자가 미친 거지. 그런데 그 여자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신을 자기 아빠라고 한 걸까?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대체 뭐 때문에 두 사람이 나한테 집착하는 건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딸 서윤이가 들어왔어요. 임신한 배를 안고요. 옆에는 막내 지훈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아빠 연락받고 왔어요. 엄마도 이제 다 알아버렸다면서요. 서윤아, 알아버렸다니. 너 알고 있었니? 네. 사실 저 그 윤정석 아줌마 얘기 아빠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한 5년 됐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만 털어놨거든요. 네가 알고 있었다고? 엄마, 그 아줌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빠한테 새벽에 술 취해서 전화하고 호텔방 사진 보내고 몇 달 전부턴 자살한다고 협박하고 아빠가 매번 점잖게 거리 두려고 하니까 더 미쳐 날뛰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저번 연휴에도 네 아빠랑 같이 있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옆에 있던 막내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줌마가 저번 연휴에 아빠랑 강원도에서 둘이 있었다고 했다고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엄마, 그때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이었잖아요. 결혼기념일 깜짝 파티 준비한다고 누나랑 저랑 아빠 셋이 호텔 라운지에서 케이크 디자이너 만났던 날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있었던 거 증명해줄 사람도 엄청 많고요. 서윤이가 휴대폰에서 그날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셋이 케이크 시안 보면서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는 사진. 시간 표시도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깜짝 놀래키려고 비밀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엄마, 그 사진 말고도 그날 카드 결제 내역, 아빠가 1시간 단위로 어디 계셨는지 다 추적 가능해요.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아빠의 동정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 여자는 아빠의 돈이 필요한데 아빠는 엄마한테만 일편단심이니까 우선 엄마랑 아빠를 떼어놓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듣고 나서 전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남편 가슴에 안겼어요. 30년을 산 사람인데 믿지 못하고 며칠을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며칠 동안 당신을 의심했어. 미안해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그 모녀지. 긁어 부스럼이라고 괜히 자극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야. 그 인간들이 내 인생을 좀 먹고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젠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증거는 차고 넘쳐.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 30살이 다 된 큰딸이 임신한 배를 안고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우리 가족 모두 한편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저와 남편을 이간질시켜 저를 남편과 헤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여자를 용서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남편의 친딸이라며 저를 충격받게 만든 그 여자의 딸도 마찬가지로 용서할 생각 없었어요. 전 그날 밤 윤정숙이라는 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일부러 더 떨면서요. 접니다. 카페로 와주세요. 당신 딸도 같이. 준우 씨한테 말했어요? 준우 씨가 제 말대로 아니라고 하죠? 뭐 어쩌겠어요. 바람핀 남자들은 바람 안 피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사모님이 이해해야겠네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카페로 오세요. 네, 알겠어요, 사모님. 내일 저녁 영업 끝날 때쯤 갈게요. 채린이도 데리고요. 다음 날 저녁 10시 영업 끝나고 카페불을 다 끄고 안쪽 룸에만 조명을 켜뒀어요. 모녀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빵빵하게 챙겨왔더군요. 사모님, 잘 생각하셨어요. 바람핀 남자 끼고 사는 건 아니죠. 한 번 바람핀 사람이 두 번은 못 필까? 그냥 이혼하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 변호사 명함이며 친자 확인 청구 서류 초안이며 다 챙겨서요. 저는 침착하게 카운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만들어서 트레이에 올렸어요. 모녀가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는 딴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정당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린이도 준우 씨 딸로 정식으로 만들어주고 싶고요. 솔직히 두 사람이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 애 클 때까지 한 푼도 안 줬던 양육비는 줘야죠. 전 20억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억 내놓으라고요? 그거 주면 우리 남편한테서 떨어질 거예요? 제가 매달린 것처럼 이야기 안 해요. 제가 멀어져도 준우 씨가 절 찾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동안에도 사모님 놔두고 절 자주 찾았거든요. 그만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여자는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말 역겨워서 마주보고 앉은 것 자체가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옆에서 채린이라는 여자가 거들었어요. 솔직히 저한테 아버지만이라도 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다 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뭘요, 사모님?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한쪽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남편이 천천히 걸어와 나왔습니다. 뒤이어 큰딸 서윤이, 막내 지훈이도요. 모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그 찰나가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준우 씨?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들 연극은 다 끝났어. 저는 트레이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윤정숙이라는 여자 정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그 여자의 옅은 화장과 명품 블라우스를 다 망가뜨렸어요. 아이, 미쳤어? 미치긴 정상이다. 내가 커피를 넣어주려고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난 너한테 커피 대접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 옆에서 일어나 도망가려던 그 여자의 딸 머리채를 제가 또 한번 움켜쥐었어요. 어찌나 힘이 들어가던지 한 손으로 그대로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앉아! 어딜 도망가려고. 아주 모녀가 쌍으로 지랄들을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폭행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 이 사기꾼들아. 신고하면 너네 모녀라고 빠져나갈 수 있겠어? 어디 한번 해봐. 옆에서 윤정숙이 헝클어진 머리에 커피 묻은 얼굴로 발악을 시작했어요. 이거 다 영상 찍을 거야? 폭행죄로 들어갈 거라고. 찍어 마음껏 찍어. 영상 가지고 되겠어? 우리가 준비한 거 정도는 돼야지. 너네가 우리 남편 모함해서 나랑 이혼하게 만든 증거 같은 거. 남편이 옆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그동안의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한쪽 벽에 미리 설치해둔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미리 다 준비해뒀던 자료들이 한 장씩 화면에 띄어졌습니다. 화면에 19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우리 부부의 LA 출장 여권 출입국 기록이 떠올랐어요. 옆에는 그 시기에 LA의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체리니의 생년월일이 찍혀 있었어요. 체리나, 너 1996년 9월생이지? 생물학적으로 네가 수정되려면 적어도 12월부터 1월까지는 수정이 돼야 돼. 근데 너네 어머니가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서 널 만들었을까? 우리 부부는 그때 LA에 있었거든. 단 하루도 안 떨어지고. LA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윤정숙이 며칠 전 카페에서 작년 5월에 준우 씨랑 부산 호텔에서 둘이 있었다고 했던 그 5월 둘째 주. 남편의 베트남 출장 비행기표, 호텔 체크인 기록, 거래처 미팅 사인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정숙 씨, 작년 5월 둘째 주에 우리 남편 베트남에 있었어요. 부산 호텔이라니. 순간이동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둘이 같이 갔나? 그럼 출입국 기록 떼우고. 그건 제가 날짜를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작년 연휴 동안의 사진.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 남편과 큰딸, 막내 셋이 케이크 시안을 보고 있는 사진. 시간 표시까지 또렷하게요. 우리 자식들하고 셋이 내 환갑 깜짝 파티 준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정숙 씨는 우리 남편이랑 강원도에 있었다면서요? 그럼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윤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윤정숙이 우리 남편한테 최근 5년 동안 보낸 문자 캡처가 띄어졌어요. 늦은 밤 호텔방에서 찍은 자기 사진들. 오빠 보고 싶어라는 문자. 한 번만 와줘. 안 오면 죽어버릴 거야. 같은 협박성 메시지들. 우리 남편이 호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쩌나? 이 사람이 당신이 보낸 이런 사진, 메시지, 전화 내역들 전부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어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요. 얼마나 든든한지. 윤정숙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 모아놨다고? 그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남편한테 매달려도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까. 결국 가짜로라도 그 사람 부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이 짓까지 한 거잖아. 안 그래? 그거 아니더라도 자식 앞세워 양육비 얻어먹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체리나, 넌 평생 너네 엄마가 만든 가짜 인생 위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 진짜 아빠 이도현 씨 알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너 어떻게 보셨을까? 무덤에서 통곡하실 거다. 친구의 가족이라고 15년간 챙겨준 그 의리를 사기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기라뇨. 전 진짜 준호 아저씨 친딸이고. 검사하자고. 그래, 검사해보자. 그 이야기하면 내가 못할 줄 아니? 명명백백 다 따져보자고. 지금 당장 가도 되지? 변호사 불러서 가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도록 해서 검사해보면 되겠네. 그런데 네가 우리 남편 친딸이 아니면 난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소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겁을 주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체린이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그때 체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나한텐 이 계획 잘 통할 거라며. 아줌마랑 아저씨 갈라놓으면 아저씨 친딸 되는 것도 쉬울 거라며. 야, 입 안 다물어? 아주머니, 저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믿어주세요.
전 그냥 엄마가 아저씨 유산 우리도 나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옆에서 윤정숙이 발악했어요. 체리나 입 다물어! 이거 다 우리한테 불리해. 엄마, 난 더는 못해. 엄마가 평생 거짓말한 거 다 들켰는데 뭘 더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체리나! 아빠가 돈 한 푼 안 주고 죽었다고. 준호 아저씨 잡아야 우리가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제야 모든 게 훤히 드러났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의 돈이 갖고 싶어 본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와 남편 사이를 흔들면 제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인 모양이었어요.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이혼을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내가 너희 두 사람한테 가장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우리 남편이 지난 15년 동안 너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도연 씨를 위해서 1년에 2번씩 식사 챙기고 체린이 학비도 대주고 명절마다 잊지 않고 챙겼어. 그 의리를 너희가 이렇게 갚았다는 거지. 너희 둘은 이제 끝이야.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남편이 옆에서 일어났어요. 재수씨, 앞으로 만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저한테 하신 일들은 모두 변호사한테 이미 넘어갔고 곧 소장 갈 겁니다. 윤정숙은 머리가 다 엉클어진 채로 옷은 커피로 다 젖은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제 카페에서 내보냈습니다. 잠시도 두기 싫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 남편이 선임한 로펌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체린이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그 자체로 자기한테 불리해지거든요. 결과는요? 친자관계 0%, 한마디로 우리 남편의 자식이 전혀 아니라는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인지청구는 시작도 못하고 사라졌죠. 그리고 윤정숙과 체린이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도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저희 회사에서 남편과 자신이 불륜관계라고 말한 것, 체린이가 SNS에 친아빠가 있었다라며 남편의 이름을 써놓았던 게 다 명예훼손감이었어요. 형사로도 민사로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기미수죠. 두 사람이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딸애를 남편의 친딸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하고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한 것, 거기다가 변호사 명함이며 친자 확인 청구 서류 초안까지 들고 협박하듯 합의금 요구했죠. 이게 단순한 거짓말 수준을 넘어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가압류였죠. 모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며 통장이며 다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때를 대비해서요. 물론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윤정숙은 카페에서 제가 커피 끼얹은 거랑 머리채 잡은 거 가지고 폭행죄로 저를 맞고소했어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쪽 사기 명예훼손 형량이 훨씬 무거워서 결국 자기들이 먼저 취하자고 매달릴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모녀가 결국 자기들 형량 줄여보겠다고 폭행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우리도 뭐 하나 양보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폭행건은 저희도 합의로 종결하고 대신 모녀의 사기 명예훼손은 그대로 가는 걸로 정리했어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체린이도 윤정숙도 모두 징역을 짧게나마 가게 됐고요. 그 두 사람이 저희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결국 모녀 명의로 가압류해놨던 아파트가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마지막 한 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판결이 나온 직후 우리 남편이 그 모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함께요. 모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에서 마지막 미련으로 끌려 나왔어요. 남편이 봉인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도연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맡긴 편지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이걸 여는 날이 안 오길 빌었거든요. 근데 결국
열게 되는 날이 오네. 남편이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고 이도현 씨의 자필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읽어내려갔어요. 준호야, 내가 가고 나면 정숙이가 너한테 의지하려 들 거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의존이야. 나는 내 와이프 성격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부탁하는 거다. 윤정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망보험금이랑 따로 모아둔 예치금을 너한테 신탁으로 맡길게. 정숙이한테 직접 주면 1년 안에 다 날릴 거야. 네가 매 분기마다 생활비 형태로 와이프한테 지급해줘. 정숙이는 평생 그 돈이 너한테서 나온다고 할 거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여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받은 그 돈이... 재수씨, 미안한 얘기지만 재수씨랑 재린이가 15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았다고 믿어왔던 그 돈, 사실 도연이가 재수씨 못 믿어서 저한테 맡겨놓은 도연이 본인 돈입니다. 한 푼도 제 돈 들어간 건 없었어요. 도연이 죽고 회사가 휘청거릴 때 이미 전 빚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무슨 돈이 있어서 재수씨를 도왔겠습니까? 재린이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어요. 그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못 믿어서? 재린아, 도연이가 너희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너희 엄마 성격을 알았던 거지. 그리고 두 사람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남편이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이 신탁에는 기한이 있어. 바로 올해가 종료날이야. 돈을 다 썼거든. 도연이는 이쯤 되면 너도 네 엄마도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많이 모아뒀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정도 시간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저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걸친 것만 보더라도 고급 브랜드의 물건들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돈을 펑펑 써댔으니 돈이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죠. 돈을 더 갖고 싶어서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켜 본처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걸 보면 욕심은 계속 났던 모양이고 앞으로 두 사람한테 갈 신탁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줄 손해배상금 3억 5천,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마련해야 합니다. 재수씨 명의 아파트 가압류 풀리면 그거 팔아서라도 갚으세요. 선처는 없습니다. 그러기엔 저와 제 와이프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도연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여태 사치 부리며 쓴 돈이 남의 남편 돈이 아니라 죽은 자기 남편 돈이었다는 걸 알고는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재수씨, 만약 이런 일 없이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교류했다면 전 이런 도연이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은 두 사람을 지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네요. 전 그 자리에서 그 모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안 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카페는 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걸 동력으로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외도라는 말로 저를 남편과 떼어놓으려 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치가 떨립니다. 솔직히 그렇게 남편이 한결같았어도 의심을 시작하니 끝도 없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못나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여서 남편에게 한동안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제가 남편에게 섣불리 화내지 않고 미리 알아봐줘서 고마웠다고요. 남편은 자신이 외도를 하지 않았던 증거를 찾았던 제게 도리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증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라면서요. 물론 그렇게 저와 헤어졌더라도 절대 그 여자와 잘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는 더욱 돈독해졌고 가족들과의 사이도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지만 경험해봤기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생 함께 산 사람이라도 누군가 흔들려 한다면 그 흔들림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다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그 흔적을 미리 차곡차곡 모아두죠. 한결같음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거짓 위에 세운 욕심은 결국 자기를 키워준 손까지 물어뜯게 만들죠. 부디 여러분 곁에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